꺼리튜브가 구독자님들께 5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 50박스를 드리는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구독, 좋아요와 아무 댓글을 남겨주시면 2월 6일까지 총 50분을 추첨해 선물을 무료로 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꺼리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KF21 보라매가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KF21은 지난 2023년 말 무렵 뜬금없는 초도 양산 물량 축소 가능성으로 인해 거센 논란에 휩싸이면서 때 아닌 홍역을 알아야 했는데요. 이에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이 분노했고 천만다행히 차라리 양산 수량을 늘리면 늘렸지 축소가 웬 말이냐는 전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여론에 힘입어 기존 40대 초도 양산 기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KF21도 간신히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유의 투명한 무기체계 도입 사업이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었는데요. 물론 아직은 양산 사업의 뚜껑을 열어보고 심지어 계약서에 도장이 마를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예산안과 국회, 방사청, 국방부 등의 의지를 감안하면 사실상 90% 이상은 기존 계획대로 40대 양산이 확정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의 전력화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꽃길만 남은 줄 알았던 KF21 보라매의 미래가 다시 한번 화두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번엔 긍정적인 방향인데요. 바로 KF21 계열기 얘기입니다. 즉 이젠 KF21의 다음 버전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건데요. 특히 KF21 기반 국산 전자전기는 지금 당장도 시도가 가능한 기종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라매의 특수 설계 속에 담긴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KF21은 설계부터 고난과 역경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KF21이 쌍발기로 결정되었다는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물론 쌍발기가 단발기보다 기동력 면에서 앞선다는 건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쌍발기는 엔진이 2개인 만큼 당연히 단발기보다 더 많은 추력을 내는 게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최고 속도와 고도에 도달하는 속도가 빠르고 고속 기동에 더 유리합니다. 쉽게 말해 기동성이 좋다는 건데요. 적 전투기보다 유리한 위치를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한 현대 공중전에서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또한 쌍발기는 엔진이 하나 고장나더라도 남은 하나의 엔진으로도 기체 조종이 가능해서 귀환율과 안전성이 훨씬 높습니다. 단발기에 비해 유지 보수 비용이 높고 연비는 나쁘지만 파일럿까지 수천억 원이 넘는 전략 자산의 귀환율이 높다는 건 굉장한 장점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KF21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쌍발기를 만들어 본 적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KF21 보라매의 개념 연구가 시작된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전투기 설계 능력이 전무했냐 하면 그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 대한민국은 T-50의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보다 한참 전인 1994년부터는 비록 라이선스 생산이긴 하나 피스브릿지2 사업을 통해 F-16 블록 51을 자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대한민국 공중전역의 미들급 기체로서 든든한 허리 역할을 수행 중인 KF-16이 다름 아닌 라이선스 생산 기종이죠. 그러나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두 기종 모두 엔진이 하나인 단발 기종인 탓에 대한민국에는 쌍발기 설계를 위한 노하우가 전무했는데요. 즉 기존에 우리가 생산하던 T-50 KF-16과는 운용 개념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인 전투기를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해야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쌍발기는 단순히 엔진이 2개인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쌍발기는 엔진이 2개인 만큼 단발기보다 무거운 데다 형상이 다른 탓에 중량과 공기역학적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개의 엔진이 서로의 연료 시스템과 전기 계통에 간섭하지 않아야 하며 엔진 중 하나가 꺼졌을 때 단발 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두통이 생길 지경인데요. 여기에 더해 부품 간의 내구성 확보, 엔진이 2개라 2배로 더 뜨거운 엔진 열 관리 등 신경 써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카이 연구진은 쌍발기는 단발기에 비해 설계 복잡성이 4배 이상이었다고 지금도 고개를 내저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KF-21의 설계 고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설계가 어려운 쌍발기인데 더해 KF-21은 단자기와 함께 복자기도 동시에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히 좌석 하나만 늘린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투기의 조종석은 자동차보다 수십 배 이상 복잡합니다. 그런데 복자형은 이런 조종석을 두 개로 만드는 일입니다. 당연히 더 많은 공간과 강화된 공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전투기의 중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기 콕핏하면 떠오르는 복잡한 컨트롤러는 물론이고 파일럿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통신 시스템, 탄소 공급 시스템, 비상 탈출 장치 등 상당한 추가 장비가 필요한 탓인데요. 이는 곧 전투기의 공기역학 설계를 완전히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상만 해도 벌써 막막합니다. 더군다나 KF-21처럼 CJ1호기에서 3호기 설계를 이미 단자형으로 완료한 상태였다면 연구진 입장에서 완전히 죽을 맛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KF-21은 왜 굳이 고생을 자처하면서까지 CJ-46호기를 복자형으로 개발한 걸까요? 고등 파일럿 양성이나 기종 전환을 위해서라면 어차피 전무후무한 명품 훈련기인 T-50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전에서 복자형 전투기는 차츰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전자계통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단일 조종사만으로도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임무에 모두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설계가 더 어렵고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까지 높은 복자형 전투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 장비는 무엇보다 효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기 때문인데요. 또 복자기는 스텔스 설계도 더 불리합니다. 심지어 조종석을 하나 더 추가한 탓에 내부 무장창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인적 자원이 감소 중인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양성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파일럿인데 전투기 하나에 2명의 파일럿을 태우는 것보다는 당연히 전투기 하나당 1명의 파일럿을 태우는 게 이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KF-21은 복자형 기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KF-21 보라매가 가장 먼저 선보일 또 하나의 모습, 전자전기 때문입니다. 전자전기란 이름 그대로 적의 전자 시스템을 방해, 무력화하거나 자신의 전자 시스템을 보호하는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말하는데요. 시각에 따라선 직접 미사일을 발사하고 제공권을 장악하는 전투기보다 더 중요한 기체입니다. 그도 그럴 게 현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정보입니다. 미사일이나 포탄이 아무리 강하고 비축량이 많더라도 정작 목표 지점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전자전은 이 정보를 얻고 지키기 위한 행위 일체를 가리키는데요. 전자전기는 이런 전자전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전술기입니다. 적의 정보 수집 및 통신 능력을 저해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선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거나 교란시켜 우방항공기, 지상부대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적의 방공 레이더를 전자전 공격으로 무력화하거나 대방사 미사일로 박살낼 수 있다면 아군의 전투기는 아무런 방해 없이 적 영공으로 무혈입성할 수 있습니다. 손자가 말하는 가장 최상의 병법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싸울 수밖에 없다면 미리 이기고 싸우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게 바로 전자전 그리고 전자전기인 것입니다. 다만 그 전자전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KF-21이 복자형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복자형 전투기는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결국 근본은 전투기 조종과 임무 수행을 혼자 수행할 수 없으니 파일럿을 2명 태운다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면 왜 수많은 전문가들이 KF-21 복자형 시제기를 보고 단번에 전자전기 전용을 예상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전자전기는 적의 레이더, 통신 시스템, 그리고 다른 전자장비들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복잡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임무는 다양한 전자전장비의 동시 조작을 필요로 하는데요. 수송기 등을 기반으로 만든 대형 전자전기, 통칭 스탠드오프 제머면 큰 무리가 없지만 전장의 최전선에서 복잡한 기동과 함께 전자전 임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전투기 기반 에스코트 제머의 경우 파일럿 한 명이 모든 조작을 감당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복자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복자형 전자전기는 조종사와 함께
전자전장교 EWO로 구성되며 조종사는 항공기의 비행을 담당하고 EWO는 전자전 장비의 운용과 관련 임무를 수행합니다. 복자형 전투기의 조종사와 무장통제사가 동반 탑승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다만 물리적 타격 임무 수행이 전자계통의 발달로 단순해졌고 이에 따라 무장통제사의 필요성이 줄어든 반면 전자전기는 여전히 복잡한 조작 때문에 EWO가 필요할 뿐입니다. 게다가 전자전 임무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복자형 설계는 한 명의 승무원이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전자전 장비를 조작하는 동안 다른 승무원이 항공기를 조종하고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현대 전자전의 규모는 눈앞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기 때문에 에스코트 제머라 할지라 하더라도 다른 항공기, 지상부대, 해상 전략 자산과 복잡한 통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대전자전은 하나의 전자전기가 전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부대 간의 영역 싸움에 가깝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미사일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전투기 파일럿이 초음속 기동과 함께 이 모든 걸 수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굳이 기본 설계를 갈아엎어가면서까지 KF-21 복자형을 동시에 개발한 이유가 있는데요. 더욱이 현대전에서 전자전 없이 공중전을 수행하는 건 점점 인간의 조종 기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의 속도는 극초음속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미 중력 가속도는 수십지를 넘긴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유도 기능까지 발전하고 있어 이제는 어중간한 기만 체계로는 따돌리는 것조차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반대로 미사일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즉 미사일 자체를 기만하는 것보다 차라리 적전투기나 미사일 포대,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전자전기입니다. KF-21의 복자형 설계에는 이런 미래를 읽는 거시적 관점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진들이 밝히는 KF-21 보라매의 가장 핵심적인 설계 이념은 어떻게 하면 파일럿이 생명의 위협을 적게 느끼면서 동시에 적의 공격에 더 많은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느냐였습니다. KF-21의 파생형 중 가장 빠른 기종이 전자전기일 가능성이 높은 또 하나의 이유인데요. 대한민국이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은 이미 KF-21 전자전 개념과 쏙 빼닮은 EA-18G 그라울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FA-18F 슈퍼호넷을 기반으로 개발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에스코트 제머인데요. 2006년 처음으로 공개되었지만 약 10년이 지난 2015년 호주에 판매되기 전까지 단 한 대도 수출하지 않은 기종이기도 하죠. 미국이 자국의 전자전 정보와 능력 유출을 염려해 극도로 엄격하게 수출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에스코트 제머의 필요성은 통감하고 있었기에 KF-21 복자형이 아니었다면 EA-18G 도입을 위해 미국의 온갖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KF-21 보라매 덕에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른 셈입니다.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제 막 걸음발을 떼기 시작한 KF-21 보라매가 과연 또 어떤 미래를 대한민국에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하제약의 홍삼정 올데이 케어를 꺼리튜브가 구독자님들을 위해 설날 특별 할인 혜택가로 한 개에 49,900원에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게 온라인 최저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도 넉넉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제약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3개에 13만 5천원, 5개에 19만 9천원으로 여러 개를 구매하시면 더욱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시제 4호기는 복자기, 말 그대로 조종석이 앞뒤로 2개인 형태입니다. 얼핏 앞뒤로 조금 더 길게 만들면 그만인 것 같지만 이로 인한 기술적 난이도는 상당한데요. 우선 전방동체에 조종석이 추가되면서 내부 연료 탱크 공간 등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합니다. 비록 후방부는 단자기와 동일한 형태지만 전방부는 새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결국 대한민국과 KF-21 시제 4호기는 성공했고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도전을 하는가입니다. 더군다나 KF-21 복자형은 시제 4호기 하나도 아니고 6호기까지 2대나 제작했습니다.
일단 명목상 시제 5호기가 인도네시아 인도분이라는 걸 생각하면 KF-21 시제기의 40%가 복저형인 셈인데요. 단순히 기술 성취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무모한 도전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KF-21 복저형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KF-21 복저형 개발은 대한민국 안보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복자기는 파일럿 교육용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런 의식이 생기게 된 건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비단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복자기는 좌석마다 임무구별이 뚜렷했습니다. 앞좌석은 흔히들 말하는 파일럿으로 기체 조종을 담당하는데요. 반면 뒷좌석은 무장통제사 WSO라는 생소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WSO는 이름 그대로 전투기의 무장을 관리하는데요. 일례로 AIM-54 피닉스 공대공 미사일은 파이어앤 포겟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지만 종말 유도 단계인 23km까지는 직접 레이더를 조작해줘야 했습니다. 당연히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레이더까지 조작하는 건 아무리 숙련된 파일럿이라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한 명의 파일럿을 더 탑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WSO는 주로 전폭기 등에 탑승하여 지상 폭격 임무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관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F-15K도 전폭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복자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기술이 발달하고 전투기의 전자장비, 광학장비가 발전하면서 WSO의 역할은 줄어들었는데요. 쉽게 말해 타격에 필요한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파일럿 한 명으로도 전투기 조종과 무장 관리를 모두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연비 효율, 공기역학에서 단자형보다 단점이 뚜렷한 복자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KF-21만 봐도 국내에서 개발한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가 탑재되었는데요. EOTGP는 WSO 대신 주야간 표적 탐지 및 추적, 표적 정보, 무장계 통연동, 고출력 레이저 조사 및 정밀 무장 유도 등을 담당하면서 파일럿의 무장 운용을 돕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할 일을 컴퓨터가 대신한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2000에서 2010년대 전투기는 대부분 단자형입니다. 복자형은 교육용이나 기종 전환훈련용 등으로 소량만 생산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흐름이 현대전을 넘어 미래전으로 흘러가면서 복자기의 임무가 다시 중요해졌는데요. 아마 이쯤 되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애초에 복자형 전투기는 파일럿 한 명으로는 모든 임무를 담당할 수 없어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다 전자장비와 미사일이 발전하면서 사라졌고 이제와 다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부활한 건데요. 이는 거꾸로 말해 파일럿이 담당해야 할 임무 영역이 다시 넓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전자전과 무인기 편대지휘입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정점이 총집합된 전투기는 이제 단순한 지상화력 지원, 공중우세 확보 등에서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작 그 정도로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를 운영하기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요. 당장 F-35A만 봐도 한 대당 가격이 무려 1700억 원에 달하는 데다 1년 유지비만 108억 원에서 130억 원에 육박합니다. 물론 F-35A가 특이할 정도로 유지비용이 비싼 편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전투기라는 건 돈 먹는 아마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효율적인 운용을 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전자전기입니다. 비슷한 제공권을 보유한 나라의 공중전력을 비교한다면 얼마나 우수한 전자전기를 보유했느냐가 지표가 되는데요. 단적인 예로 미국이 보유한 최강위 전투기는 F-22 랩터가 아니라 EA-18G 그라울러입니다. 2009년에 있었던 모의훈련에서 미 해군 소속 그라울러는 랩터가 포착된 찰나의 순간 ECM 공격을 가해 랩터의 레이더를 무력화했는데요. 이후 AIM-120 암람을 이용해 격추에 성공했습니다. 이보다 3년 앞선 노턴 엣지 훈련에서 F-22와 F-15, F-16, FA-18이 모의 공중전을 벌였을 때 144대 0이라는 경이적인 교전비를 기록했다는 걸 감안하면 EA-18G 그라울러의 전자전 능력이 공세에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전자전기는 적의 탐지 자산을 무력화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공습 등에서 전투기 편대 최선두에 투입되어 적의 대공 레이더를 무력화하는데요. 즉 적인원과학기를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입만 남은 적은 제공권을 빼앗기고 비명밖에 지를 수 없는데요. 실제로 KF-21에는 EWC, RWR 제어기, 재밍 신호 발생기, RWR, RF 제머, CMDS를 통합한 국산 통합전자전체계 EW 슈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럿 혼자서 기체 조종과 전자전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KF-21 복자기가 필요한 건데요. 정리하자면 CJ-4호기와 6호기는 KF-21 전자전기의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CJ-4호기는 국산 A사 레이더의 성능 시험 등에 주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KF-21 복자형은 무인 편대기 지휘도 맡게 될 것입니다. 일명 멈티라고 부르는 새로운 개념의 작전 수행 방식인데요. 이를 쉽게 말하면 KF-21 단 한 대로도 무인기와 함께 편대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급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무인 편대기를 위험 지역에 선제 투입하여 항공폭탄을 투하하거나 무인기의 저피탐 능력을 살려 전방위 적을 먼저 탐지하는 전술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KF-21 후기 개량형이 6세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전자전 수행과 마찬가지로 KF-21 파일럿이 전투기와 무인 편대기까지 모두 조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무인기에 아무리 AI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밀한 조종을 위해선 추가 파일럿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KF-21 복자형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속에 숨겨진 의미가 더 많습니다. 전자전기와 무인기 편대를 보유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공중전력은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시제기들은 110회 이상의 다양한 시험 비행을 치렀지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부디 KF-21 시험 비행이 끝나고 양산에 돌입하기까지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